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2차 시 국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에서 아저씨의 말하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저씨 근처에 문구점이 어디 있나요? 저기 보이는 건물 안에 있어. 자, 어떤 아이가 길에서 문구점의 위치를 묻고 있죠. 그리고 아저씨가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위로하기, 2번 칭찬하기, 3번 감사 표현하기, 4번 정보 제공. 네, 어떤 게 알맞을까요? 네, 4번입니다. 4번 정보 제공하기.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삼촌을 따라서 의사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놀러 갔다. 의사인 삼촌은 어레스트, 시저 등 어려운 무엇을 쓰면서 동료분들과 대화를 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레스트,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일, 시저, 발작. 자, 네모가 무엇일까요? 1번 금기어, 2번 비속어, 3번 유행어, 4번 전문어. 가장 알맞은 말은 의사들만이 쓰는 전문어겠죠.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 없죠. 1번 금기어. 금기어는 어떤 말이냐면 그 말하기를 꺼려하는 말들 있죠. 마음에 걸려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쓰는 말 중에 관습, 어떤 관습 같은 거, 그 다음 질병, 그 다음 뭐 배설 이런 거 더럽고 이런 거 잘 말 안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금기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꺼려지는 말들. 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죠. 아이고, 꺼려지는 말들. 그 다음 비속어. 격이 낮은 말입니다. 네, 격이 낮고 속된 말. 그 다음 유행어는 말 그대로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말들이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은어라고 있습니다. 은어. 네, 여기다 쓸게요. 자, 은어 역시 은어는 어떤 경우냐면 특정 계층, 특정 부류들끼리 암호처럼 주고받는 말이에요. 네, 암호처럼 주고받는 말.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챌 수는 없고요. 뭐 도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겠죠. 그러면 특정 계층, 그다음 그 부류들이 쓰는 말. 그래서 암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3번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발음법 제19항 다음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음, 이응이 나오고 리을이 만나면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 네. 자, 한번 발음을 써볼게요. 1번 담요 이렇게 발음하죠. 담요. 2번 담력. 3번 침략. 4번 항로. 자, 그러면 규칙상 니은으로 받침 발음이 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지요. 그래서 발음한다 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발음을 꼭 써보셔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평상시에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써보시면은 문제를 맞히실 수 있으세요. 다음 4번 밑줄 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
가을 하늘은 매우 높다. 1번 들판에 첫눈이 내렸다. 2번 조카의 행동이 귀엽다. 3번 형은 동생보다 키가 크다. 4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어 역할인가 물어봅니다. 네, 이거를 주성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주성분 역할이라는 건 그 문장에서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어와 뭐가 있냐면 서술어가 빠지면 그 문장은 문장으로서 읽어지는데 내용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성분을 물어보는 거지. 또는 꾸며주는 말. 네, 꾸며주는 말. 부속 성분. 꾸며주는 말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꾸며주는 말은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주 필요한 주성분이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부속 성분, 즉 꾸며주는 말을 말하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가을 하늘은 매우 높다. 자, 하늘을 빼놓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가을 매우 높다. 문장이 어색하죠. 그런데 가을을 빼고 한번 말해볼게요. 하늘은 매우 높다. 자, 여기서 하늘은 주성분일까요? 부속성분일까요? 네, 주성분이겠죠. 꼭 필요한 문장입니다. 높다도 필요하겠죠. 하늘은 높다. 그래서 높다도 주성분입니다. 자, 가을과 매우는 부속성분에 해당되겠죠. 1번부터 그러면 어떤 성분인지 볼게요. 자, 빼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판에 첫눈이 내렸다. 그런데 들판을 빼볼게요. 첫눈이 내렸다. 네, 문장이 성립되죠. 그러면 들판에라는 이 부분은 무슨 성분일까요? 네, 부속 성분에 해당되겠네요. 2번, 조카의 행동이 귀엽다. 그러면 행동이를 빼고 얘기해 볼까요? 조카의 귀엽다. 문장이 어색하죠? 그런데 조카의를 빼볼게요. 행동이 귀엽다. 네, 문장이 성립하죠. 그래서 행동이는 어떤 거냐? 주성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 3번도 보겠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키가 크다. 자, 동생보다를 빼볼까요? 형은 키가 크다. 성립이 되죠. 그런데 형을 빼볼게요. 동생보다 키가 크다. 문장이 누구누구 보다였으니까 분명 누가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동생보다 키가 크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동생보다는 빠져도 되는데 여기서는 부속 성분이 되겠네요. 4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맛있는 빼보고 얘기할게요. 음식을 먹고 싶다. 문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음식을 빼보고 맛있는만 넣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먹고 싶다. 맛있는이 필수가 아니죠, 지금. 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래서 부속 성분.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무엇을 찾는 거냐면 주성분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네, 주성분을 찾는데 답은 2번이 알맞겠네요. 4번은 2번입니다. 5번.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또는 어떤 역사는 발전하죠. 네,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언어,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예전에 없던 말이 새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것이다. 2번. 어리다는 예전에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3번. 한국어에서 나무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에서는 tree,
중국어에서는 슈라고 부른다. 4번 과거에는 천, 백을 즈문, 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역사성과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슈라고 부르고 영어는 트리예요. 이거는 역사성이 아니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총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6가지 특징. 언어의 특징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온 것처럼 시간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또는 발전하는 역사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호성입니다. 자, 기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손목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과 팔을 연결하여 있는 중간 부분으로 오목하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간략하게 손목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기호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죠. 네, 결국 무슨 얘기냐? 기호성은 어떤 긴 내용을 짧게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성이라고 말해요. 다음 세 번째로는 자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3번 보기처럼 자의성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르죠, 지금.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꼭 정해져 있는 세계 공통으로 꼭 이 말은 이거야라는 정해짐이 없이 각 나라마다 관련성 있게 스스로 만든다. 이것을 자의성. 나라마다 내용은 같은데,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법칙성. 네, 규칙이 있죠. 문장에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밥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 뒤바꿔서 순서를 말하게 될 경우에 어색하죠. 우리는 규칙을 사용합니다.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법칙을 말하고요. 자, 5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자,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 약속을 말해요. 전체에 우리 이거 사용하기로 약속했어. 신호등을 신호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런데 신호등을 찐빵이라고 부르는 건 내 마음이야.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 기호성, 자의성, 그 다음 창조성이 있는데요. 창조성은 이런 거죠. 자, 아가들이 말을 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 배우죠. 그 다음에 맘마 이런 식으로 배워요. 자, 맘마라는 말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엄마, 맘마 이런 식으로는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6가지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를 보실 때 이런 특징에 의해서 언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특성에 예에 알맞은 문제를 물어보고는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건 역사성이었고요. 저번 연도에는 사회성이 나왔다던가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두루두루 나오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에서 복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6번 보기에서 문장 종결 표현과 예가 적절하게 표현된 것은 연결된 것은 끝나는 말과 어떤 예가 연결된 건지 볼게요. 자, 기억 평서형, 니은은 명령형, 디귿 의문형, 리을 감탄형, 미음 청유형. 기억 평서형. 우리 도서관 가자. 자, 요거는 뭘까요? 뭐뭐 하자. 네, 청유합니다. 청유형이죠. 니은 누나랑 도서관에 가라.
명령 맞죠? 디귿. 누나는 도서관에 갔니? 물어보고 있죠. 의문형 맞습니다. 누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보렴. 자, 요건 뭘까요? 명령이죠. 그 다음 누나는 도서관에 갔을 것이다. 뭐뭐이다 라고 끝날 때 평서형. 자, 그러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네, 니은과 디귿이겠네요. 2번입니다. 7번. 밑줄 친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동생이 내가 사둔 간식을 허락 없이 자주 먹는다. 나는 내가 먹었지? 라고 물으면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한다. 자,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번, 입이 짧다. 2번, 시치미를 떼다. 3번, 김칫국부터 마신다. 4번, 눈코뜰 사이 없다. 네, 딱 봐도 네, 시치미를 떼다. 2번이죠. 자, 관용 표현이라는 뜻은 관용어, 관용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로 어떤 걸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담이요. 저희 속담 예를 들어 볼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이 말을 볼게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진짜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진짜로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 관용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비유할 수 있죠. 실제 상황에 이 말을 썼을 때 적절히 알 수 있죠. 지금도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한다. 쟤 시치미 떼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시치미 떼다는 말을 문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유해서 이 느낌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관용 표현은 뭐라고 하냐?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원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 네, 다른 새로운 뜻. 관용 표현을 많이 쓰면 재미있죠. 글이.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이런 말도 진짜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늦은 때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자주 저희가 쓰는 걸로는 속담이고요. 원래 이런 식이에요. 눈코뜰 사이 없다. 이거 무슨 뜻이죠? 아주 바쁠 때 쓰는 말이죠. 정말 눈코 뜰 사이가 없어 라는 말은 너무 바빠 이런 거죠. 김칫국 마신 거 아니죠. 3번은 김칫국부터 마신다 뭐 한다? 너무 성급하게 예견하고 생각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7번은 네, 2번 시치미를 떼다입니다. 8번 인터넷 공간에서의 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2번 상대방을 배려하며 글을 쓴다. 3번 좋은 글을 허락 없이 공유한다. 4번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쓴다. 8번은 쓰기 윤리에 틀린 것 뭘까요? 잘못된 것은 3번이죠. 네. 좋은 글을 허락받고, 허락 없이가 아니라 허락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공유해야 합니다. 네. 8번은 3번입니다. 9번. 기역에서 리을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 김치찌개, 니은, 순대국, 3번 디귿, 떡볶이, 4번 리을, 조기조림 이렇게 나왔죠. 알맞게 고친 걸 한번 볼까요? 1번 김치찌개로 바꾼다. 자, 요 개자가 네, 아이 개자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니은 순댓국으로 바꾼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옷 발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디귿 떡볶이로 바꾼다. 자, 받침이 가운데 보가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맞은 건 뭘까요? 네, 떡볶이가 맞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고침이네요. 4번, 조기 졸임. 네, 조기 조림으로 바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잘못된 맞춤법은 디귿입니다. 3번. 10번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땡촌 문학촌 답사 보고서 계획 쓰기, 목적, 기억, 일시 및 장소, 2020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면, 내용, 작가의 생가 및 작품 배경지를 탐방, 방법, 사전 조사 및 현장 답사. 자, 목적이 뭘까요? 지금 내용에 쭉 나와 있는 방법들을 읽었는데 목적이 뭘까요? 1번, 지역 특산물을 조사하기 위해. 2번, 게임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번, 과학 실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4번, 작가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네, 알맞은 것은 4번이네요. 작가의 작품을 알기 위해 지금 작가의 생각, 그 다음 작품 배경지 탐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0번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죽는 날까지 기억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2번. 후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3번.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 4번.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가 제시되고 있다. 11번에 알맞은 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서시는 지금 어느 시대에 나왔냐면요. 식민지 시대에 나왔어요. 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인데요. 자, 겸손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수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뜻이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나는 떳떳하다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자, 부끄러움이 없는데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반대되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를 제시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번처럼 동일한 반복해서 지금 쓰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후각, 냄새를 통한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소리 흉내 역시 지금 없죠. 반짝반짝 이런 거는 시각적인데 또로로롱 이런 소리나 이런 흉내 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주로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를 제시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의지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기억의 함축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 2번. 인간에 대한 차별과 불신의 사회. 3번. 화자가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 4번.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 친화적 공간.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건 어디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저희가 표현하나요? 네,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12번의
표현하는 하늘은 양심을 말합니다. 네. 13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냉소적, 2번 의지적, 3번 체념적, 4번 해학적. 자, 이 시는 어떤 태도인지 볼게요. 먼저 어휘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냉소적, 냉소적이다, 냉소적인 건 어떤 걸까요? 쌀쌀한 태도입니다. 네, 쌀쌀한 태도. 쌀쌀맞은 태도로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네, 이걸 냉소적이라고 합니다. 자, 의지적은 말 그대로 뭐뭐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체념적, 희망을 버렸어요. 희망을 버리고 체념하다는 어떤 거냐면 기대나 희망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념적. 해학적이라는 뜻은 재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익살스럽다. 재미있고, 그 다음에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이것을 해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희가 해학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판소리, 그 다음에 풍물 같은 경우도 해학적이죠. 탈을 쓰고서는, 막 이렇게 재밌는 대사와 어떤 구절들을 노래나 몸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면서 그 해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3번에 알맞은 답은 뭘까요? 2번이겠죠. 네. 나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4번에서 16번의 글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윗사랑으로 계시게 되었다고요. 중략.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노?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맞나요?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죠.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지요. 나는 한 번도 마음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야 하고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 질렀지요.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을에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잔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네,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물의 사회 비판 의식을 강조한다. 2번, 어린아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3번,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난다. 4번, 인물과 자연의 대립이 주로 나타난다. 네, 지금 이 글에서 서술자는 서술자, 즉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오키예요, 오키. 아이 이름은 오키거든요. 네, 어린아이가 자기 눈으로 보는 엄마와 사랑방 아저씨와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전달되는 글에서는 둘이 요즘 말로 썸을 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그 또 하나의 그 엄마와 아저씨의 그런 감정을 전달해주는 어떤 물건이 나옵니다. 네, 아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삶은 달걀이죠. 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삶은 달걀을 오키를 통해서 그 엄마와 아저씨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알맞은 것은 2번이겠네요. 어린아이가 서술자로 사건을 전달한다. 15번.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오키와 아저씨가 더욱 친해지도록 하는 소재. 아저씨를 위한 어머니의 배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공부, 니은, 손뼉, 디귿, 달걀, 리을, 잔심부름.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달걀이죠. 네. 그래서 3번입니다. 1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네. 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마음에 들었어요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이 의미는 뭘까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다. 만족스럽다. 이런 거죠. 네, 만족스럽다. 자, 그러면 1번. 그 방은 볕이 잘 들었어요. 볕이 잘 들어와요. 이런 뜻이죠. 2번.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네,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누웠어요. 이런 뜻이죠. 3번. 새 옷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어요는 많이 썼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뜻이죠. 4번. 만두를 잘 빚어서 할머니 눈에 들었어요. 자, 할머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 16번 같은 뜻은 네, 4번이 되겠네요. 16번은 4번입니다. 17번에서 19번의 글은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의 조선 세종시대의 배경으로 되는 글인데요. 홍길동의 입장이 어떤지를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조선 세종 시절 명망이 높던 홍공에게는 정실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 인형과 여종 춘섬이 낳은 둘째 아들 길동이 있었다. 홍공은 영웅호골의 기상을 지닌 길동이 서자의 신분인 것을 한탄하였다. 기억.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라. 이 어찌 동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말을 마치자 뜰로 내려가 검수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때 마침 홍공이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느냐? 길동은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하게 태어났으나 소인에게는 이런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지요.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모른 척하고 꾸짖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공이 듣고 보니 불쌍한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었다.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내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야 길동은 잠자리로 돌아와 슬퍼해 맞이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루는 어머니 방에 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모친과 전생의 인연이 중하여 이승에서 모자 사이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치라 소자는 이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슬아를 떠나려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을 잘 돌보십시오. 그 어미가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며 재상가의 천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간장을 태우느냐 하고 길동이 대답하였다. 옛적에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생이었지만 13살에 그 어머니를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모친은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시옵소서. 근래에 곡산 어미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장차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모친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 어미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슬퍼하였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길동이 서자의 신분으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있죠. 슬퍼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어머니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운율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2번 장과 막을 나누어 사건을 전개한다. 3번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4번 시대적 상황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운율을 통해 시가 나타나죠. 시입니다. 장과 막은 희곡이죠. 희곡. 대본 이런 거죠. 자,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이런 글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기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이제 전기문은 아니죠. 네, 전기문.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사물이라서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의 경우에는 전기문. 그런데 뭐 소설의 이야기는 허구니까 상상 지어낸 허구니까 소설이죠. 자, 4번 시대적 상황이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홍길동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이런 처지였더라도 자신의 출세가 막히거나 부모님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 시대가 언제였죠? 네, 조선 세종시대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서열 관계가 굉장히 확실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조선 세종이. 그래서 17번은 4번입니다. 홍길동전의 배경을 조선 세종시대로 쓴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유명한 대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컸다. 네. 그래서 17번은 4번입니다. 자, 18번. 기억으로 보아 대장부에 대한 길동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고 비스듬히 차고서는 동서로 정벌하여 큰 나라의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날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대장인은 도장이죠, 도장. 네, 도장을 말합니다. 자기의 대장은 증표죠. 대장인 도장. 자,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은 무엇일까요? 1번 예술적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번 공자의 뜻에 따라 병법을 익혀야 한다. 3번 장사로 돈을 벌어 재물을 쌓아야 한다. 4번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후세에 알려야 한다. 자, 어떤 거죠? 4번이죠. 네, 지금 본인의 의지는 대장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를 보겠습니다. 자, A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어머니 방에 가 울면서 말했죠. 네, 본인이 서럽다. 그래서 소자는 이 서름을 억제하지 못해서 떠날 거다. 천한 몸이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요? 너만이 이렇게 천한 자식이 아닌데 왜 마음을 좁게 먹었느냐 말했는데 누구 얘기를 하나요? 네, 길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길산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어머니는 길동의 대범함을 칭찬하였다. 2번. 길동은 사례를 들어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다. 3번. 어머니는 길동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였다. 4번. 길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네, 잘못된 것은 1번이죠. 칭찬하고 있지 않으시죠? 네, 꾸짖고 계시죠. 너는 왜 엄마의 마음을 태우느냐.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냉장고의 이중성, 박정훈 작가의 냉장고의 이중성이라는 글이 꽤 자주 나오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게 되는 것이다. 전기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기억,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하나 둘씩 늘어난다. 니은.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그리하여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다. 대부분의 가정집 냉장고에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멸치, 포 등이 쌓여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20번.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냉장고를 쓰면서 상하는 음식이 많아졌다. 2번.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3번. 냉장고는 수많은 가축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 4번.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4번이네요. 그 다음 21번.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기역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이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문장은 뭘까요?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간다. 2번. 냉장고는 커지고 있지만 보관할 음식을 줄고 있다. 3번. 가정집 냉장고에는 육류나 어류를 보관하지 않는다. 4번. 냉장고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알맞은 건 뭘까요? 네, 21번은 1번이네요. 네,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간다. 네, 1번입니다. 다음 22번. 문맥상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하나 둘씩 늘어간다. 자, 알맞은 말, 이어주는 말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위에는 필요 없는 음식을 넣어둔다, 이런 단점을 말하고 밑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된다. 그쵸? 그 다음, 그러면 위에와 아래의 내용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1번, 알맞은 거, 또한, 2번, 만약, 3번, 설마, 4번, 하지마. 하지만. 자, 알맞은 것은, 네, 1번, 또한, 이어지는 내용이죠. 위아래가. 네, 그래서 또한을 넣으면 이어지는 내용에 알맞게 들어가겠습니다. 23번에서 25번은 최재천의 동물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억, 동물행동학이란 동물의 본능이나 습성, 일반 행동의 특성이나 의미, 진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동물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알아듣는지에 관한 연구, 즉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동물 행동학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아프리카나 열대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중에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있다. 시클리드는 기분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또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에 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이 점이 생기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내가 공격할 테니까 빨리 피해 라는 뜻이다. 그리고 점이 없어지면 알았습니다. 제가 순응할 테니 좀 봐주십시오 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함 원숭이를 보자. 이 원숭이는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고함 원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실 몸집으로 보면 작은 원숭이이지만 소리만 들으면 거대한 고릴라가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낸다. 학자들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같은 열대 지방에 연구하러 모이면 고함 원숭이의 소리를 흉내내는 대회를 열기도 한다. 고함 원숭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사는 수컷에게 여기 내 땅이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동물들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어느 동물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그렇듯이 시각으로도 많은 의사를 표현하며 청각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한다. 23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2번 시클리드는 몸에 점이 생기지 않는 바닷물고기이다. 3번 고함 원숭이는 세계에서 몸집이 가장 큰 원숭이이다. 4번 고함 원숭이는 자기 고유의 영역이 없이 공동 생활을 한다. 자,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이 글에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하죠. 본인의 너를 해칠 거야 또는 너한테 알았어 너한테 순응할게 이런 식으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색깔이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각각 자기를 표현한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23번에 알맞은 것은 1번입니다. 24번 가에서 라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볼게요. 동물행동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가를 살펴볼게요. 동물행동학이란 동물의 본능이나 습성, 일반 행동의 특성이나 의미, 진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다. 결국 동물행동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다. 네, 맞는 말이네요. 시클리드는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물고기 시클리드가 나오죠. 자,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네, 맞네요. 고함 원숭이는 큰 소리를 내어 친근감을 표시한다. 자, 고함 원숭이 나옵니다. 고함 원숭이는 뭐라고 하나요? 네, 작은 원숭이지만 왜 소리를 지르나 했더니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사는 수컷에게 여기 내 땅이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근감 표시가 아니라 영역 표시를 위해서네요. 자, 동물들도 시각과 청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볼게요. 동물들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네, 맞네요. 자, 그러면 내용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25번 기역과 같은 설명 방법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동물 행동학이란 동물의 본능이나 습성, 일반 행동의 특성이나 의미, 진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자, 무엇이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할 때 정의라는 설명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쓴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벚꽃은 봄에 피지만 국화는 가을에 핀다.
자, 벚꽃과 국화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것을 뭐라고 하냐? 대조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성질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대조, 차이점, 공통점의 반대인 차이. 2번, 여우비란 볕이 난 날 잠깐 내리다 그치는 비이다. 여우비란 하고 여우비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2번은 정의가 맞네요. 자, 그러면 3번도 볼게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된다. 자, 이거 뭐냐면요. 인과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해요. 원인, 결과, 줄여서 인과. 네,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입니다. 4번, 가야금과 하프는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비슷한 걸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한 것은 비교라고 말합니다. 설명 방법이 이 정도로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의미가 다 달라요. 대조는 차이점,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뭐뭐란 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과, 원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때 인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두 가지 주체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비교, 네, 비슷한. 그래서 대조와 비교의 차이점은 확실히 다르죠. 대조는 차이점, 비교는 비슷한 점. 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자, 2020년도 2회, 가장 최근에 보았던 2회 국어 과목 중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